내가 사는 투자 대상의 가치와 가격을 잘 분별해야 된다. 근데 가격은 내가 알 수가 없는 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 내가 잘 아는 것에 대해서 천착을 해서 그 능력 범위를 넓히다 보면 저는 성숙한 투자자가 워렌 버핏이 담배꽁초 주식 사다가 애플도 사고 그들도 결국은 알매 범위를 넓혀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언제 돈을 벌어라 그러면 조급함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 투자의 핸디캡을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좀 평생 투자하는 거라 그러면 뭐 그때그때 인기 있는 거 쫓아가서 돈을 버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만은 그 인기를 쫓다 보면 어느 순간에 덜컥수를 두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거라 그러면 결국은 투자자는 알매 지평을 넓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급증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의 규제가 되고 싶다면 고전에 주목하라. 김학균과 함께 읽는 투자고전 월가의 영웅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다솔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드디어 거의 월가의 영웅들의 거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책이 이제 네. 그 고전 중에 고전이 나온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책을 저희가 같이 한번 살펴볼 예정이죠, 센터님? 예, 벤자민 그레이엄이 쓴 현명한 투자자인데요. 아, 현명한 투자자들이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네. 실은 뭐 여러 가지 그 투자 조언을 하는 책 중에서 고전, 클래식 한 권을 꼽으라 그러면 전 이 책을 꼽고 싶고요. 그래서 벤자민 그레이엄이란 사람이 이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훌륭한 제자를 둬서 유명해진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 스스로가 굉장히 좀 깊이 있는 어떤 투자가이고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사상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가치 투자의 아버지 혹은 뭐 분석적인 투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그레이엄의 저서입니다. 워렌 버핏이 최고의 투자서라고 극찬한 책으로도 유명한데 네. 저도 사실 그 증권업에 처음 입문할 때 이 책을 이제 많은 선배분들이 추천해 주셔갖고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예전 기억에는 이 책이 이제 좀 약간 번역이 좀 이렇게 네. 아주 매끄럽지 않았었던 제 기억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좀 네. 번역도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다시 나왔다고 하는 것 아마 같더라고요. 번역이 예전에는 경제서를 영어만 잘하는 사람이 경제를 잘 모르는데 언어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이제 뭐 미국 저자가 쓴 거라고 하더라도 일본어판을 또 일어판을 중역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아, 일본에서 먼저 발간된 책들을 다시 네. 번역하는 근데 경우들이. 실은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게 되게 미묘한 뉘앙스가 있어서 영어로 쓰여진 걸 일본어로 번역한 거를 또 한글로 한다 그러면 실은 읽다 보면은 굉장히 저도 참 이렇게 어렵구나라고 생각도 했지만 절반 정도는 번역이 좋지 않은 책들도 많았는데 요즘은 뭐 이것도 새롭게 번역이 되어서 뭐 저는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벤자민 그레이엄이 쓴 책 중에서 증권 분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증권 분석. 예, 이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워렌 버핏이 벤자민 그레이엄의 제자이죠. 그렇죠. 예. 실제 사제지간입니다. 사제지간인 거죠. 예. 그렇죠. 워렌 버핏이 그 오마에 있는 그 네브래스카 대학인가에 졸업하고 MBA를 그 컬럼비아 대학에서 했는데 이때 그 벤자민 그레이엄이 컬럼비아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그래서 워렌 버핏과 어떻게 보면 운명적인 조우를 했는데 그러네요. 역사적인 장면이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증권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뭐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방법론은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제 기업이라든가 소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인 교과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책이 되게 두꺼워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6판까지 번역이 돼 있는데 근데 증권 분석은 실제로 그 컬럼비아 대학의 MBA 대학 교재고요. 또 번역된 책도 대학 교과서처럼 아주 하드커버에 굉장히 두껍고요. 그에 비하면은 이제 이 현명한 투자자는 대중서로 쓴 건데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이 번역이 예전보다 훌륭해졌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읽기에 술술 읽기 아주 뭐 읽기 좋은 책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은 저는 투자를 하는 사람은 정말 이 책은 한번 꼭 읽어봐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계속 곱씹어 보면서 여기서 벤자민 그레이엄이 말하려고 하는 바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새겨볼 만한 좀 굉장히 가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증권업 초입 시절에 이제 선배님 추천을 받고서
현명한 투자자라는 이제 증권 분석 책을 사갖고 네. 책장에 꽂아놨는데 네.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 책은 정말 네. 그냥 그 좀 꽂아만 놔도 폼이 나는 네, 책이죠. 진짜로. 네. 솔직히 제가 증권 분석은 저도 읽다가 증권 분석은 솔직히 다는 못 읽었는데 네. 그래도 항상 그 책장 한 켠에 꽂혀 있는 거 보면 뭔가 그래도 좀 뿌듯한 느낌이 오는 책이라서 네, 네. 두고두고 그 구절들을 살펴볼 만한 구절들이 존재하는 책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이 오늘 그 벤자민 그레이엄과 현명한 투자자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그 샘사님 저희 왜 항상 그 책 소개해 주실 때 이 저자가 살았던 좀 시대적 배경들과 네, 네. 이 책이 나왔던 시대의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 주셨었는데 네. 이 책 같은 경우 저희가 어떤 시기를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까요? 그 증권 분석이라고 하는 책이 나온 게 1934년에 나왔고요. 네. 그리고 현명한 투자자는 1949년에 나왔습니다. 네네. 15년 시차가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번역이 된 책은 현명한 투자자 4판입니다. 4판. 4판은 이제 집필은 1960년대 후반에 했던 것 같고 발간이 된 건 1973년입니다. 1973년이군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이 처음 출시되고 개정을 하면서 계속 그 시대적 배경에 맞춰서 내용들이 보강됐다고 보면 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1973년이란 시기는 우리가 뭐 벤자민 그레이엄을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지만 가치 투자가 정말 고전을 했던 시대입니다. 뭐 요즘도 뭐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게 뭐 가치 투자 컨셉으로 하는 사람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이 60년대 중후반에 소위 고고 장세라고 하는 이건 굉장히 투기적인 흐름이었습니다. 네네. 이 고고 장세라고 하는 거는 가는 종목만 계속 올라가니까 고고 장세라고 이름 붙인 거고요. 높을 고가 아니라 정말 영어에서 간다 할 때 그 고고 장세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증시에서도 제가 이제 그 90년대 중반에 입사했을 때 뭐 대리 주가 이런 거 있었거든요. 네네네. 젊은 사람들만 이 주식 사서 네. 끌어올리는 거고. 저 신입 때도 용대리 장세라는 게 있었던 게 제가 그렇군요.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이제 1960년대라고 하면 사실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2차 대전 이후로 미국 경제도 좋았고 또 주식 시장도 굉장히 뭐 꾸준히 올랐던 그 시절입니다. 5, 60년대 주식시장 좋았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대공황에 대한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했고 그래서 이제 주식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좀 미국인들이 많이 좀 거부감이 컸던 그런 자산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60년대 고고 장세는 그 당시에 이제 아폴로 11호가 달에 가고 하면서 미국에서 그 소위 그 지금의 기술주 투자 붐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실체가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냥 뭐 회사들이 사명 변경을 뭐 트로닉스, 오닉스 뭔가 이 첨단 비즈니스를 하는 것처럼 이름을 바꾸면 막 주가가 올라가고 우리가 그 닷컴 버블 시절에 그런 경험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닷컴 들어가면 주가가 일단 상한가. 상한가 두 번 네. 치고 보고 그랬는데 그쵸. 이제 그랬던 장이었고 또 그 당시에는 미국 기업들이 지금 한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지주회사가 디스카운트가 많이 돼서 거래가 되는데 이상하게 이 복합 기업에 대한 또 열광이 있었는데 그래서 뭔가 기업을 이제 합치기만 하면 이것이 시너지가 없더라도 주가가 올라갔고 합병이 약간 좀 큰 테마가 될 수 있는 그랬었습니다. 장이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대공황의 기억이 있고 조금 조심스럽게 그 기업의 이익과 주가를 가늠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좀 손을 대기가 어려웠는데 그야말로 가는 종목만 계속 가는 투기적 장세가 있었는데 실은 우리가 주식시장의 역사를 보면 그런 장세는 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우리나라 외환위기 직전에도 무슨 그 뭐 냉각캔이라든지 뭐 매연 기억납니다. 장치라든지 냉각캔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았는데 근데 이제 그 이 책이 1973년에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60년대 중반부터 60년대 후반까지 소위 고고 장세라고 하는 투기적 흐름이 있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갔던 게 이 가치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싼 주식이 올라간 게 아니라 바로 니프티 50라고 하는 종목 그 아주 매력적인 우량주. 50개 종목 우량주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고고 장세와 니프티 고고 장세를 주도했던 종목과 니프티 50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네요. 고고 장세는 별로 실체가 없고 그냥 실적도 그야말로 좀 별로일 거고 그럼요. 사람들이 밸류에이션도 안 나올 거고 아마 뭐 우리가 닷컴 버블 때 이익도 안 나는 기업들이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 받았던 것처럼 그런 장세였다 그러면 니프티 50는 좋은 기업들이 올라간 겁니다. 그렇죠. 예, IBM, 맥도널드 굉장히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좋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문헌 기록을 보면 니프티 50 주식들을 가지고
원 디시전 스탁 그런 얘기합니다. 한 번 의사결정을 내린 주식 이거는 사면 끝. 팔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들고 가는 주식. 성장하고 배당도 잘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고고장세와는 조금 다른데 뭔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종목의 투자자들이 꽂혔던 것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의 열광이 너무 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쌌어요. PER이 뭐 80배, 90배까지 가고 그렇기 때문에 가치 투자를 지향했던 벤자민 그레이엄 입장에서는 매우 힘든 시장이었고요. 좋은 기업이지만 싼 주식은 아니었네요. 비싼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좋은 게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우리가 이걸 뭐 실은 늘 알 수는 없지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가치 투자자들은 늘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틀리더라도 돈을 벌 수 있기 위해서는 충분히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가치보다 싼 가격의 주가를 사서 안전마진을 확보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뭐 그 IBM이나 맥도날드나 제록스 같은 기업이 이게 뭐 기업은 굉장히 좋지만 사실 안전마진을 논하기에는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았던 것이고요. 이 시기에 그 벤자민 그레이엄의 제자였던 워렌 버핏은 투자를 접습니다. 한때. 워렌 버핏은 아예 접어버렸군요. 그러니까 61년도에 이 워렌 버핏은 이제 투자조합, 버핏 투자조합이란 걸 만들어서 지인들의 돈을 받아서 굉장히 불려줍니다. 그래서 60년대 내내 아주 성과가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1969년도에 워렌 버핏은 시장을 보면서 야, 이거는 나에게 맞지 않는 시장이다.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을 해서 70년대에도 워렌 버핏이 투자는 했는데 남의 돈을 돌려줍니다. 본인 것만 갖고 네, 있군요. 투자 조합을 네. 이제 해산했던 게 이제 69년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워렌 버핏의 투자 조합의 해산도 나름의 이제 이것이 뭔가 싼 주식을 그 찾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맞지 않는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만둔 것이고 그래서 이 현명한 투자자가 거기에 대해서 뭐 니프트 50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가시적인 얘기는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중간중간에 보면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야, 이게 가는 종목들. 근데 결론적으로는 핵심은 내가 잘 아는 종목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저는 워렌 버핏이 보여줬던 투자조합 해산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우리가 한번 참고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늘 돈을 벌고 싶거든요. 또 그렇죠. 시장 한켠에서는 늘 주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좋아 보이는 종목을 사게 되면은 실은 이제 고점인 경우가 많은데 버핏은 좀 안 하는 걸 통해서 저는 투자의 대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특히 남의 돈. 뭔가 이 돈은 실은 뭐 버핏 같은 사람은 저는 뭐 한국에서 그 자산 관리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깨져도 내 돈이면 마음이 편한데 손님들 돈이라 그러면 더 아주 부담을 느끼는 분들 그렇죠.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런 거라 그러면 안 하는 것도 투자자라고 하는 것을 저는 버핏이 보여줬고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굉장히 그 상징적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용감한 행동이었네요. 그렇죠. 남의 돈을 돌려주면서 신탁을 이제 네. 청산했다는 의미들이 또 그때까지가 우리가 보통 보면 요즘 뭐 그 한국에 있는 플랫폼 기업들 뭐 몇 개 되게 어렵잖아요. 그쵸. 게임 회사 이런 것들 보면 결국 저는 자기가 성공했던 패턴을 버리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성공을 했어요. 막 M&A도 하고 성공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공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자기 강화가 나타나게 되고 나의 성공의 패턴을 버리고 다른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두려워지는 건데요. 버핏은 60년대 내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서 본인도 부자가 됐고 고객들의 돈도 불려줬지만 뭐 그 시점에서 이제 그 투자 조합을 해산했던 거는 여러 가지로 저는 우리에게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준다고 봅니다. 센터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특히 이 개정 사판의 의미라는 게 어떤 그런 가치 투자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 혹은 네. 이 벤자민 그레이엄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그 처음에 생각했던 철학이 흔들릴 수도 있는 시기인데 그렇죠. 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고민과 그렇습니다. 이 고뇌들이 들어간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토막 한 토막씩 한번 좀 부연 설명을 살펴볼까요? 드리면요. 네. 이 벤자민 그레이엄도 워렌 버핏과 조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벤자민 그레이엄이 살았던 시대는 이제 대공황을 겪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도 외면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디스카운트된 주식이 많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은 아주 싼 주식을 좋아하죠. 또 비즈니스 모델도 별로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의 투자와 관련해서 담배 꽁초 주식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렇죠. 네. 꽁초가 있는데 남이 버린 거라도 내가 몇 모금 빨면은 거기서 공짜니까. 우리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벤자민 그레이엄은 굉장히 정태적인 요즘 재무상태표 중심의 투자를 하죠. 자산가치 대비 주가가 현저히 낮은 종목을 사고 그리고 또 내가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깊게 고민해서 종목 피킹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분산 투자를 합니다.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벤자민 그레이엄도 그레이엄 앤 뉴먼이라고 하는 자산운용사를 성공적으로 운용을 해서 손님들의 돈을 많이 벌어줬는데 심지어는 아주 큰 자산운용사인데 5,000불 투자한 포트폴리오도 있을 때 극단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버핏도 투자 초기에는 벤자민 그레이엄과 비슷하게 담배꽁초 주식 같은 것들을 막 샀고 이제 그러다가 아주 역설적으로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지금 워렌 버핏 투자의 모태가 되는 이 지주회사 주식을 싸다고 샀다가 직물회사인데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워렌 버핏은 또 이 그 찰리 멍거라고 하는 아주 영혼의 단짝을 만나게 그렇죠. 되면서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서 이 사람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거죠. 아주 싼 주식보다 그냥 좋은 기업의 주식을 제값 주고 사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 입장에서는 그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까지의 시기가 일단은 미국 주식이 대공황 이후로 크게 보면 그러니까 대공황 이후로 좀 고생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다우 지수가 1929년도 대공황 직전의 고점을 넘어선 거는 1954년이거든요. 25년 동안 어쨌든 고생을 했고 근데 뭐 54년부터 주식이 이제 오르다 보니까 일단 담배꽁초 주식처럼 싼 주식은 없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죠. 또 벤자민 그레이엄이 말했던 안전마진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또 무관하게 그 반대편에 어떤 대척점에 있는 주식들이 굉장히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많은 고민이 녹아 있는 그래서 저는 사판이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 성장주 시세나 여기에 대해서 한 게 뭐 몇 구절 나오지만 뭐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 건 아닙니다만은 말 하나하나가 그런 시점에 쓰여졌다는 걸 생각하시면 좀 이제 읽으시는데 이 텍스트가 주는 좀 느낌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1장의 제목을 보니까 일단 투자와 투기 여기서부터 일단은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뭐 전통적으로 어디까지가 투자고 어디까지가 투기냐 요거는 정말 각각의 의견도 다르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 것 같은데 벤자민 그레이엄이 생각하는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이 사람은 이제 근로는 명확하게 밝히는데요. 투자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원금의 안정과 충분한 수익을 약속받는 행위고 이게 아니면 전부 투자인데 근데 실은 뒤쪽에 있는 거는 원금의 안정과 충분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는 그건 모든 투자에 내재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뭘 해도 들어가 있는 거니까 실은 이거는 딱히 의미가 있는 말은 아니고요. 이 철저한 분석이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나 아니면은 이제 증권 분석을 보면 이게 꼭 주식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뭐 회사채라든가 채권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산 가치 중심의 저 PBR의 주식들 샀던 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알매 극단적인 그러니까 나는 잘 아는 걸 투자해야 되는데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은 뭐 실은 좋다고 하더라도 미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에 나오는 자기 자본은 기업이 분식을 하지 않는 한 명확한 값이거든요. 또 그 당시에는 자기 자본 대비 주가가 쌌던 저 PBR 주식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지금 저 PBR 주식을 사면 좀 함정이 좀 있다, 좀 도처에 지뢰가 깔려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와 이런 걸 보정해서 보면 이것이 그 사람이 그냥 PBR 낮은 주식 대충 샀네가 아니고요. 극단적인 알매에 대한 천착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벤자민 그레이엄이나 아니면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좀 녹아 흐른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떤 거를 하더라도 내가 분석해서 내가 무엇을 철저한 투자하고 분석. 있는지 아는 상태에서 네. 하는 게 일단 투자라고 보는 거고 네. 그래서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는 투기다. 네. 그래서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이
직접 한 말은 아니지만 저는 뭐 이 가치 투자라고 저는 투자라는 게 본질적으로 답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싼 주식 사서 돈을 버나 성장주 사서 돈을 버나 그렇죠. 그 당시에 인기가 있는 스타일은 다 다르고 돌고 도는 거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면 전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치 투자가 뭐 투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이병밥을 많다 이런 말씀 드린 건 아니고요. 하나의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좋은 미덕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의 제자인 워렌 버핏이 발전시킨 개념인데요. 워렌 버핏은 능력 범위라는 얘기를 합니다. 능력의 범위. 예. 내가 아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아는 걸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주식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는 2m짜리 발을 뛰어넘어서 이 높이뛰기에서 번 게 아니고 20cm짜리 확률이 높은 거라서 이제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치 투자자는 예컨대 뭐 이제 성장주 잘 모르는 주식들 올라가는 거는 제 생각에는 혹은 이 성장주라고 하는 거는 먼 미래에 대한 기대가 투영이 된 주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래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 거니까 극단적으로 이제 그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저는 거부했던 게 벤자민 그레이엄의 초기 투자라고 봐요. 그냥 회사가 있는 장부 가치를 보고 이건 확실한 가치다라고 이제 투자를 한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런 주식들이 거의 뭐 비싸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미래 가치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워렌 버핏과 같은 가치 투자자들은 내가 아는 걸 해야 되고 모르는 건 안 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그 나름의 논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가치 투자와 성장도 투자를 대척점에 놓는 거는 좀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지금 워렌 버핏도 애플 주식 사거든요. 그렇죠. PER이 한 30배 되고 PBR은 40배가 넘는 애플 주식을 삽니다. 어떻게 보면은 애플 주식이 좀 상당히 오른 다음부터 네. 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렇죠? 가치 투자자가 보기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내가 잘 아는 종목, 아는 거면 실은 무조건 싼 걸 사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싼 걸 사는 건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식의 굉장히 주식이 전체적으로 디스카운트 됐을 때는 그런 거 사서 들고 있으면 벌었는데 내가 잘 안다 그러면 비싼 주식도 사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버핏과 벤자민 그레이엄의 한 중간 정도에 있는 필립 피셔라고 하는 사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필립 피셔는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과 투자의 시기가 조금 겹치는데요. 이 사람은 성장주 투자했습니다. 성장주. 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모토로라나 그 당시만 해도 밸류에이션이 비싼 주식을 이제 사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도 번역이 됐는데 필립 피셔가 쓴 책 중에서 참 아주 약간 역설적으로 들렸던 게 우리가 성장주 투자는 밸류에이션도 비싸고 주가의 진폭도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기대 수익도 크지만은 뭔가 삐끗했을 때 데미지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필립 피셔의 번역된 책의 제목은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답니다. 비싼 주식을 사는에도 그것은 내 불구하고. 알매 문제예요. 그렇죠. 내 알매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가치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고요. 그렇죠. 가격은 그 다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 범위 안에서 내가 잘 아는 거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자의 철학이고요. 벤자민 그레이엄의 생각을 저는 워렌 버핏이 굉장히 발전시켰다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되게 저는 들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피셔와 그레이엄은 다른 종목에 투자하고 다른 결에 투자를 했지만 어쨌든 피셔는 본인이 확실하게 아는 종목에 투자했기 때문에 이 일장에 나오는 투자와 투기의 구분으로 따지면 어쨌든 피셔도 투자를 저는 그게 한 가치 거네요. 투자자라고 봐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15%의 피셔와 85%의 그레이엄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어쨌든 워렌 버핏도 기본적으로는 가치 투자자의 스테레오타입에 조금 더 가까운 건 그렇죠. 맞지만은 네. 이 필립 피셔의 생각을 받아들였고 저는 버핏이 얘기를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세상은 정보가 아주 정보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그냥 과거의 정태적인 가치로 싼 주식들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미래에 대한 추론이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의 버핏의 투자는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 30%의 필립 피셔일 것 같고요. 조금 더 비율이 올라갔네요. 예, 피셔의 벤자민 비율이. 그레이엄의 한 70%. 저는 뭐 벤자민 그레이엄은 뭐 구체적인 종목 피킹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이제 좀 같이 하면 좋은 훌륭한 철학이 좀 이제 많다고 봅니다. 또 그 그레이엄 하면은 우리가 많이 익숙한 용어인데 미스터 마켓이라는 용어들을 많이 이제 대표하는 인물인데 이게 투자와 시장 변동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이 투자와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는 그레이엄은 어떤 해설들을 하고 있나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투자론과 재무관리라든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시장은 효율적이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이 뭐 해리 마코이츠부터 또 뭐 유진 파머 이런 사람들이 실은 5, 60년대, 70년대 논문을 쓰면서 시장은 효율적이고 누구도 투자해서 시장에서 시장을 이기기 어렵고 그러니까 너네들 패시브 투자해라고 하는 ETF가 만들어지고 이제 이런 건데요. 이 벤자민 그레이엄을 비롯한 가치 투자자들의 생각은 거의 그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시장은 늘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봅니다. 항상 합리적이지 않다. 예, 시장이 비합리적이란 말 아니에요. 시장은 대체로 합리적이지만 늘 합리적이진 않고 특히 그 투자자들이 아주 열광할 때는 뭔가 그 어떤 탐욕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최근처럼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면 우리가 뭐 10월 같이 어려운 장에서는 굉장히 세상이 좀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한 이틀만 올라도 또 세상이 또 다르게 보이거든요. 밝아지죠. 예,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니까 어쨌든 주가 자체가 우리에게 이제 영향을 주는 이제 그런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스터 마켓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현명한 투자자가 지루하다고 하시면 8장은 꼭 읽어보십시오. 이게 8장, 이제 네. 미스터 마켓에 대한 얘기예요. 이 시장은 조증과 울증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치 투자자들에게는 일종의 기회가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데 시장의 어떤 조증 투자자들이 달아오를 때는 내가 생각하는 가치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고 또 시장이 뭐 지나치게 침울할 때는 적정 가치보다 싸게 살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고요. 제가 앞서서 이 가치 투자자들은 나의 능력 범위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그 개념이 결국은 미스터 마켓과 연결이 되는 것이 내가 어떤 기업에 대한 가치에 대한 나의 관이 있다 그러면 시장의 어떤 때때로 나타나는 비합리성으로 인해서 이 기준이 바뀌지 않더라도 시장이 바뀌면서 나에게 투자 기회가 오는 겁니다. 본질의 가치는 제자리에 있는데 네. 시장이 평가하는 기준들이 확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뭐 어쨌든 뭐 최근처럼 시장이 어려워지게 되면 뭐 비싼 주식들 좀 재무적으로 안 좋은 주식들이 또 떨어지다가 또 시장이 패닉으로 가게 되면 그냥 주식이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구별이 안 되고 또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조증에 빠질 때는 올라갈 때 그냥 뭐 주식이니까 같이 분위기에 올라가는 주식도 생기는 것이고요. 정말 좋은 표현이십니다. 주식이니까 떨어진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미스터 마켓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7, 80년대 아직도 우리가 투자하는 교과서를 보면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것에 의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초과 수익을 벌라 그러면 내가 그만큼 더 위험을 져야 되는 거고 어차피 시장에서 초과 수익을 내기 어려우니까 변동성을 주류 투자론에서는 주가의 변동성을 위험으로 정의하거든요. 근데 실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변동성이 크면 어때요? 올라가면 장땡이지. 그렇죠. 내 돈 깨지는 게 위험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치 투자자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다르고요. 근데 벤자민 그레이엄이 현명한 투자자 8장에서 이 미스터 마켓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개념은 최근에 좀 이제 발전하고 있는 행동 경제학 이런 걸 통해서도 어느 정도 좀 뒷받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진 비합리성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행동 경제의 기본적인 논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미스터 마켓이라고 하는 개념 또 내가 어느 정도의 능력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고 이것이 결국 확고하다는 거예요. 또 시장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 가치 투자자들에게 주가를 물어보면 그 답은 알 수 없다죠. 뭐 저도 제가 뭐 직업으로 애널리스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물어보니까 얘기를 해야 될 수도 있지만은 뭐 견해를 말할 수 있지만은 실은
잘 모르는 게 있다. 시장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가치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기본 개념이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69년에 버핏이 투자조합을 해산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가치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안 하는 것도 투자예요. 안 하는 것도 투자예요. 투자를 멈추는 것도 결국은 투자의 일부다. 어떤 그 적정 가치보다 쌀 때 내가 기회가 오는 건데 근데 그런 것들이 기회가 안 온다 그러면 버핏은 69년도에 그것을 아주 강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투자조합을 해산했던 것은.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 미스터 마켓의 개념 또 능력 범위의 개념 또 안 하는 것도 투자다 이런 개념을 벤자민 그레엄과 워렌 버핏이 서로 이제 워렌 버핏이 발전시켰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구보다 투자가 좀 유리하다. 야구보다 투자가 유리하다. 야구는 스트라이크 3개 안 치면은 삼진 아웃인데 투자라고 하는 거는 내가 기다린다 그래서 내가 아웃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이제 투자에 중요한 거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뭐 저희처럼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저는 뭐 조금이라도 소음이 안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지만 우리가 투자하는데 소음과 자극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정보도 더더욱 많고.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저는 뭐 양질의 정보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초기에 제시 리버모어가 월스트리트이 아니고 다른 데서 뭐 그 사람은 본인도 뭐 전혀 가치 투자와 결이 다른 그렇지만 그 시대를 온몸으로 살았던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치열한 투자자였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사무실이 월스트리트에 없다라는 얘기 우리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대중과 달리 네. 생각하고 그렇게 약간 정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중시함에도 불구하고 네. 월스트리트 밖에서 이제 뭔가 좀 판단된 단절이고 그렇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것도 뉴욕의 월스트리트이 아니라 오마하라고 하는 시골에서 하는 것도 실은 많은 소음이나 실은 안 하는 것도 투자인데 우리가 자꾸 많은 걸 듣다 보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이제 능력 범위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벤자민 그레이엄과 또 워렌 버핏을 아주 추종했던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농을 섞어서 말하면 버핏바 중에서 이 모니시 파브라이라고 하는 인도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버핏처럼 해서 돈 많이 벌고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버핏과 뭐 이렇게 점심할 때 돈 많이 내잖아요. 근데 실은 아무리 대가가 있더라도 나도 전문가인데 내가 돈 내고 하는 건 조금 자존심이 보통 상할 것 같은데 네. 이 사람은 그 돈 내고 버핏과 점심도 같이 먹고 막 자랑을 했거든요. 성공한 사람임에도 네. 불구하고. 근데 버핏을 모방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모니시 파브라이의 책도 이제 번역이 됐어요.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번역이 됐는데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업종만 투자합니다. 담배꽁초 투자네요. 일종의. 담배꽁초 투자라기보다 내가 잘 아는 아. 예컨대 내가 이제 예컨대 유통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크게 변화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드 인더스트리를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싸다는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거. 잘하는 올드 인더스트리. 혹은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가 많이 투영이 된 건 내가 잘 모르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게 이 사람은 나의 능력 범위를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네요. 알고 있고 늘 돈을 벌어야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기 투자, 가치 투자가 약간 전 장기 투자의 개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자체가 시장 역행적 투자거든요. 그렇죠. 쌀 때 사는 건데 그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주식이 싼 거는 그 나름대로의 집단지성이 반영이 된 결과인데 내가 이 주식의 가치를 뭐 그레이엄처럼 그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가치와 가격의 괴리를 주고 이 주식을 샀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 주식의 가치를 언제 알아줄지 내가 계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는 늘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거 아니고요. 가치 투자자의 퍼포먼스는 변동성도 클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가치 투자라고 해서 매년 일정 금액을 버는 약간 예금 같은 개념과는 완전 다른 전혀 다르죠. 스타일이죠. 예, 그렇죠. 보통 뭐 제 주변에서도 이런 유형으로 돈을 버는 것도 한순간에 이제 돈을 버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제 그 파브라이 같은 경우 그렇게 투자를 하라 그러면 매년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이 있으면 그런 투자 못 할 거예요. 못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에 인기라는 게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그 잘 안 하는 것도 정말 투자인데 전 좀 자극이 많다란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서 ETF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ETF는
이 버핏이나 벤자민 그레이엄의 철학과는 좀 반대예요. 애초에 ETF를 만들었던 사람들의 생각. 아까 말씀드렸던 이 뭐 해리 마코이츠라든가 아니면은 뭐 파머라든가 아니면은 그 효율적 시장 가설 얘기했던 유진 파머 같은 사람은 시장은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시장에서는 그런 어떤 아주 확고한 그 저는 어떻게 보면 보수주의 사상가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네요. 그 논리가 발전하다 보니까 80년대에 8, 90년대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세계를 풍미했던 신자유주의 이런 것도 그들의 사상에 빚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시장에 맡겨두는 게 답이고 그러니까 그럼 감세해주고 규제 완화해야 되고 왜 정부가 기업을 지배해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되고 그 정도로 파워풀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인데요. 어떻게 이제 그런 사람들의 철학이 만든 게 ETF예요. 시장을 읽을 수 없으니까 완전히 분산된 시장에 투자하자라고 하는 것이 ETF를 최초로 만들었던 웰스 파고에 있었던 미국의 은행이죠. 금융공학자들 그리고 ETF를 대중화시켰던 이 보글과 같은 뱅가드의 사람들의 철학인데 근데 ETF가 요즘은 섹터 ETF나 업종 ETF들이 나오면서 그렇죠. 저는 투자자들에게 많은 선택의 경우들을 주는 건 맞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ETF는 구현이 안 되는 전략이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요즘 뭐 대마초로 뭐 사회적 스탠들이 있지만 대마초 비즈니스 자체는 괜찮대요. 미국에서도 막 굉장히 합법화된 주도 많고 하니까 우리가 ETF로 미국에 대마초도 투자할 수 있고요. 그렇죠. 또 뭐 커버드 콜이나 뭐 이런 굉장히 전문가들이 했던 그런 전략도 ETF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하게 되면 저는 투자에 어떻게 보면 좀 지평이 넓어지고 이것도 맞는데 이 말씀은 뭐 꼭 많은 분들에게 그 동의를 원하진 않아요. 제 생각인데 과연 편리해지는 게 투자 성과와 관련이 있을까? 예컨대 사이버 거래가 도입이 되면서 우리는 주문을 바로 낼 수 있고요. 심지어는 거래 비용도 낮아졌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이버 거래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회전율이 높아졌고. 높아졌죠. 그럼 어느 게 맞는 거냐예요.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가 볼 땐 사람들이 주식을 너무 부주의하게 산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에 내가 주식 살 기회가 한 20번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덥석덥석 주식을 사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종목들을 내가 충분히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진 마음은 늘 조바심이 있죠. 그렇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많이 건데. 벌어야 되고 빨리 벌어야 빨리 되고. 벌어야 되고 이 기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건데 역시 뭐 답은 없지만 저는 이제 시장은 늘 조증과 울증을 오가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가 바라보는 시장은 시장 그 자체에 순치가 돼요. 우리가 뭐 올 초에 주가가 좋았고 또 주식이 잘 안 빠지니까 좁은 박스권이네. 이게 뭐 한 2,400 이거 뭐 깨지겠어? 더 싸게 살 수 있겠어? 그거는 그때까지의 그냥 우리의 관찰의 결과예요. 그렇죠. 미래에 포워드 루킹 하는 거 아니고요. 대부분의 전망이란 건 실은 우리가 보는 현상이 미래에도 지속이 될 거다라고 믿는 게 일반적인 전망의 행위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잖아요. 주식이 떨어지는 거고. 그렇죠. 결국은 어떻게 보면 투자라고 하는 거는 기다리고 유리하게 게임이 전개가 될 걸 내가 기다리는 것도 투자라 그러면 조금 이제 자극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름처럼 시장이 어려울 때는 저는 주가를 보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본다고 답이 나오나요? 주식이라는 거 특히 이제 가치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주식이라고 하는 가치는 내가 알 수 있는 거지만 가격은 내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를 많이 보는 습관보다는 내가 투자하는 대상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예컨대 뭐 지금 같은 시기는 저는 뭐 최근에 금리가 떨어졌지만 금리가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라 그러면 어차피 지금 주식이 시장이 울증으로 가게 되면 뭐 괜찮은 주식이나 말이 안 되는 주에 다 같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주가를 맞추려고 하는 거는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뭐 예컨대 어차피 주식이 물려 있는데 뭐 물려서 기다리는 것도 투자거든요. 그렇죠. 내가 그 가치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있다 그러면 나쁜 가격에 안 파는 것도 투자고 내가 팔지 않으면 손실이 확정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여윳돈 가지고 해야 되고 잘 아는 걸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참 공자님 말씀 같지만 저는 제 주변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는 거를 잘 지키시는 분들이 돈을 벌었지 이분들이 뭐 대단히 남들과 다른 미래에 대한 통찰력 물론 똑똑한 분들 저는 많이 만났지만 저는 주식 투자라고 하는 거는 지식 알미 한 반이고요. 절반은 태도인데 가치 투자자가 우리에게 주는 거는 이 알면 저는 뭐 이것이 뭐 성장주 투자건 전 상관없다고 봐요. 이 태도라고 하는 거는 저는 가치 투자자가 이 워렌 버핏과 벤자민 그레엄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정말 좋은 투자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다 모를 수도 있다는 거를 인정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내가 아는 거 중심으로 나의 자산을 구성하는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해야 되고 태도의 연장인 어떻게 것 같은데. 보면 또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안 할 땐 또 안 할 수 있는 하나는 의미가 쪽으로 필요하고. 또 이제 시세가 남에도 불구하고 전 그걸 배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지랖 넓게 이것이 버블이니 아니니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 범위를 이제 넓혀 나가는 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조급증이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에게 가장 큰 적이고 그래서 이 버핏의 자서전이 스노우볼이라는 거잖아요. 스노우볼이 이제 눈덩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눈을 내가 길을 조그맣더라도 이게 계속해서 이제 뭉쳐지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큰 그 눈덩이가 만들어지는데 워렌 버핏이 정말 그 투자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인데 그 사람의 부의 90%가 65세 이상에 형성이 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네. 주는 그렇죠. 조금 길게 보고 뭐 너무 지금 사실 길게 보라 그러면 야 또 무슨 공자님 말씀 같네라는 얘기 할 수 있지만 네. 좀 그런 것들이 본질이라고 그렇죠. 봐요. 또 투자는 평생 할 거니까 또. 그럼요. 우리가 평생 하고 살아야 되는. 네. 그 센터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8장은 진짜 꼭 한번 읽어봐야 했던 생각이 드는데 특히 미스터 마켓의 이 조울증을 좀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이었던 것 같고요. 또 이 그레이엄의 또 핵심 개념 중에 이제 안전마진이라는 용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 조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현명한 투자자 8장은 미스터 마켓이 다룬 거니까 한번 꼭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한 장을 더 읽어보실 건 20장입니다. 20장. 안전마진에 대한 네.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벤자민 그레이엄은 알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천착한 사람이에요. 내가 잘 알 수 있는 거. 그 당시에는 장부 가치가 굉장히 그 예측 가능성이 높은 어떤 그런 예측의 어떤 그 분석의 대상으로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마진이란 개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 주식의 가격이 10,000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여러 가지 가정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컨대 뭐 이 벤자민 그레이엄식으로 투자를 했다 그러면 자산 가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 자산 안에 굉장히 이제 잘못 평가된 자산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주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투자와 투기인데 원금의 안정과 수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모든 투자의 내재가 된 행위니까 실은 철저한 분석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내가 열심히 분석했는데 이것도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내가 10,000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적정 가치인데 8,000원, 9,000원의 주식을 사게 되면 이게 기회가 없는 거죠. 내가 10,000원이라고 봤지만 이 적정 가치가 8,000원이었다 그러면 내가 틀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10,000원이라고 분석한 주식이 한 5,000원이 됐을 때 사게 되면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안전마진이란 개념은 정말 그 시장에 대해서 좀 미스터 마켓도 어떻게 보면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거지만 잘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가치 투자자들이 술렁술렁 주식 사는 사람들 아니지만 내가 정말 각고의 노력으로 내가 아는 알매 범주에서 주식을 사지만 이것마저도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워렌 버핏과 아니면 벤자민 그레이엄과 같은 이 투자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시장에 대한 겸손, 내 알에 대한 겸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해서 보면 제 생각에는 늘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욕심. 그러니까 결국은 안전마진이고 안전마진이 없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주식이라고 하는 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뭐 저 역시도
제대로 저는 뭐 지금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가치 투자자 감히 제가 가치 투자자 관점에서 시장에 대한 조언을 드리면 투자는 생각은 많이 하고 행동은 적게 하는 게 돈을 벌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69년도에 버핏이 남의 돈을 돌려준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남의 돈을 가지고 있게 되면 내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 가치 투자로 그 투자를 하는 전문 투자 기관들은 글로벌하게 다 고전하거든요. 뭐 성장률도 올라가니까. 근데 제 주변에서 보면 그런 전문 투자 기관들이 더 오히려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핸디캡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를 해야 되니까. 뭔가를 해야 되고 특히 뭐 이제 연기금이나 이런 데서 자금을 받게 되면 뭔가 그때 그 작은 타임 호라이즌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진정한 가치 투자자들은 우리가 펀드 매니저나 이런 분들 존경할 만한 분들도 많이 만났지만 오히려 개인 투자가들에게 더 잘 구현이 되는 진짜 내 돈 같고 내가 온전히 다 네. 결정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뭐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일본의 그 사와카미라고 하는 일본에서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이 자산운용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펀드에 가입을 고객들에게 그 가입을 시킬 때 일단 기관 투자가 자금은 안 받습니다. 이 기관 투자가들 자금 집행하는 사람들도 월급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성과라든가 피드백에 대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투자 시기가 단기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가들의 자금만 받는데 자금을 받기 전에 또 인터뷰를 또 한대요. 나랑 스타일이 맞는 그리고 사람이지. 굉장히 그 여윳돈이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현명한 투자자나 이런 것들이 지식보다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예, 뭐 워렌 버핏도 뭐 차익 거래도 하고 뭐 별의별 거 다 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민함이 굉장히 한 절반 정도의 이 사람들의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기질과 태도인데 이런 어떤 겸손함, 내가 모를 수 있음, 모르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분산 투자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버핏으로 이제 돌아가면 여러 가지 조건이 버핏이 저는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거는 보험회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 들어요. 보험회사는 상대적으로 좀 자금의 흐름이 긴 편이죠. 그렇죠? 그 돈이 계속 들어와요. 돈이 이제 계속 버핏이 들어오고. 이걸 플로트라고 하는데요. 내가 받은 돈을 손님들에게 돌려줄까지 기간이 비교적 말씀드린 긴 호흡의 돈이 있다 보니까 늘 돈이 이제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이 있는 거예요. 시장 물주행에 빠졌을 때. 그래서 저는 투자는 절대적으로 부자들에게 유리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게 기다리는 거, 조바지 만나는 거는 부를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도 그 돈 많은 손님들을 고객님들을 뵙게 되면 주식이 떨어지면 주식 많은 사람들이 왜 범민이 없겠어요. 속도 쓰리겠지만 그렇죠. 그분들은 자산이 많다 보니까 한번 또 사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투자는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부자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자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해야 부자와 되는 같은 거죠. 태도로. 근데 저는 가치 투자자가 가치 투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좋은 어떤 규범적인 지침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뭐 그레이엄이나 아니면은 뭐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글이라든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사람들이 가진 지식과 더불어서 어떤 태도에 대해서도 한번 늘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가치 투자자는 시장 역행적 투자이기 때문에요. 내가 생각을 잘못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늘 효율적 시장 가설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역행적으로 생각했는데 실은 내가 틀렸을 수도 있거든요. 워렌 버핏이 그 베코시아 해서의 주총에서 찰리 멍거 얘기하면서 자기 실수한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게 솔직함이고요. 겸손함이고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뭐 현명한 투자자를 읽으시면서 좀 이런 느낌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 최근에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해외에 있는 가치 투자자들을 좀 만날 기회가 좀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네. 근데 좀 해외에 있는 투자자를 또 만나시면서 좀 어떤 좀 영감이 될 만한 어떤 뭐 말들이나 네. 뭐 해외 쪽은 좀 어떤 상황들인지 좀 같이 공유해 주실 만한 사례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역시
투자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알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되지만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만났던 그 워렌 버핏의 친구가 운영하는 이 자산운용사도 가봤는데 거기도 요즘 뭐 글로벌하게 지금은 일부 종목들 밸류에이션이 비싼 주식들 올라가니까 가치 투자자들 힘든 시기지만은 그래도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어떤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고 시장보다는 아무튼 종목에 대해서 깊이 천착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좀 배운 점이었고요. 이번에 가서 배우진 않았지만은 이제 스코틀랜드에 있는 또 아주 명망 있는 투자자는 싼 주식이 아니라 테슬라나 아마존을 한 20년 정도 들고 간 사람이 있어요. 싼 투자자가. 주식은 아니지만 정말 긴 호흡으로 산업을 네. 바라봤던 투자자네요. 테슬라 2대 주주까지 됐던 회사인데 그 기간 동안에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한국에서도 뭐 잘 나갔던 2차전 지수들 조정을 받잖아요. 전 이게 그 속성이라고 봐요. 그 먼 미래에 대한 기대가 반영이 된 주식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게 끝이냐? 그건 전 모른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모르는 영역이지만 내가 잘 안다 그러면 이것도 견딜 수 있는 거고요. 아마 스코틀랜드의 그 운용사가 아마존과 테슬라 주식을 샀다 그러면 그동안에 아마 반토막 났던 게 한 서너 번은 경험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네. 저 워렌 버핏식의 가치 투자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요. 뭐 찰리 먼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알의 문제다. 나의 알의 깊이를 점점 넓혀가고 내가 잘 아는 거에서 유리한 게임을 해야 결국은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정말 그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 저희 이제 어쨌든 이 현명한 투자자의 주요 챕터들에서 한번 좀 설명을 들었는데 근데 요 현명한 투자자에서 나오는 요 핵심이라고 할 만한 거를 네. 우리가 그냥 한 줄로 요약한다면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는 투자 대상의 가치와 가격을 잘 분별해야 된다. 근데 가격은 내가 알 수가 없는 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 내가 잘 아는 것에 대해서 천착을 해서 그 능력 범위를 넓히다 보면 저는 성숙한 투자자가 워렌 버핏이 담배꽁초 주식 사다가 애플도 사고 뭐 이런 애플은 비싼 주식을 산 거예요. 그렇죠. 코카콜라는 아주 법으로는 비싸진 않지만 적당한 밸류에이션 담배꽁초는 산 거는 주식을 산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결국은 알의 범위를 넓혀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언제 돈을 벌어라 그러면 조급함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 투자의 핸디캡을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좀 평생 투자하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로서는 뭐 그때그때 인기 있는 거 쫓아가서 돈을 버는 것도 참 뭐 저는 뭐 좋다고 봅니다만은 그 인기를 쫓다 보면 어느 순간에 덜컥수를 두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거라 그러면 진짜 김호흡에서 나의 알의 능력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게 뭐 내가 능력 범위가 제한적이라 그러면 예전에 버핏이 이 빌 게이츠랑 엄청나게 그 마이크로 교류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는 뭐 캔디 만드는 회사 주식은 알아도 뭐 빌 게이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모르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고 모니시 파브라이 같은 사람은 올드 인더스트리 주식만 산 거거든요. 무슨 결국 뭐 이게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되기도 해요. 그러네요. 예, 우리가 뭘 아는 것 같지만 실은 희미하게 아는 경우가 많고요. 맞아요. 그 알만은 그냥 객관적인 분석이라기보다 기대가 투영이 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투자자는 알매 지평을 넓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급증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님과 함께 그 벤자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를 함께 읽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저 이제 오늘 좀 아쉬운 말씀을 하나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현명한 투자자를 마지막으로 저희 월가의 영웅들이 이제 마지막 회를 맞이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동안 그 김학균 센터장님께서 저희랑 함께 책 읽어주시면서 굉장히 좋은 말씀과 고생 많이 해주셨는데, 먼저 일단은 저희가 같이 책 읽고 분석해주신 구독자분들과 이제 시청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센터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네. 그 보고 계신 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부족한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했고요.
전 또 이다솔 이사님은 어떻게 안면만 있다가 이렇게 방송에서 또 저에게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네, 영광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저는 이제 우리가 스노우볼처럼 살아가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버핏의 부가 65세 이상의 그의 부의 90%가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참 사람은 진화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목적지로 빨리 가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의 내재가 되어 있는 가장 큰 함정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올바른 태도로 살다 보면 복리처럼 사람도 성숙해지고 돈도 불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전제 하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간 부를 늘려나가는 그런 어떤 복리 같은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없어도 많은 책들과 투자 분석을 통해서 꼭 성공 투자를 하시기를 기원하겠고요. 오늘 함께 읽은 벤자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 책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가 나갈 테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가의 영웅들 김학균 센터장님과 이다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